더 늦기 전에 문자 주세요. 서두르지 않으면 북극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1644-2157로 문자 북극을 보내셔서 월 10,000원의 정기 후원에 동참해주세요. 그린피스와 함께 북극곰 가족의 집을 지켜주세요. 지금 북극엔 당신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북극곰이 집을 잃지 않도록 문자 주세요. 리프팅 V차 곡커버 밀착 고수분 꿀차 어떤 움직임에도 무너짐 없이 쿠션한다. 글래드벨 미라클 쿠션. 또 하루가 더 일일이 이래서 계속 시계 사는 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위에서 장난친 거다 200% 이상을 기회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삐삐삐삐 하고 문을 탁 연 거예요. 비밀번호 가르쳐줬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성적인 말을 보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예. 기름때, 찌든 때 쉽고 간편하게 주방 청소할 수 없을까? 싹, 짠, 깨끗. 싹, 짠, 끝. 유한락스 주방 청소용. 다이고기 전원 원터치로 편하고 강력한 파워 6층 칼날로 단단한 재료 질긴 재료 모두 오케이. 다이고기 전원 대용량 닌자 블렌더 4종 세트 무료. 드디어 바람상조가 해냈습니다. 보라만의 VIP 멤버십 카드로 기차 예약 최대 30% 할인. 기차 한 번 타던 100번 타던 1000번 타던 횟수 제한 없이 예매. 또 있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계속되는 국내외 유명 호텔 할인 혜택. 국내 다양한 여행사들과 제휴, 다양한 혜택이 팡팡팡. 골프 예약 때마다 할인 혜택. 이제 부담 없이 쭉. 또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를 받으신 분도, 만기 후 장례 서비스를 받지 않으신 분도 구분 없이 모든 고객께 100만 원 보람 이용권까지 특별 증정. 뿐만 아닙니다. 장례 서비스, 크루즈 여행, 웨딩 서비스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 사용까지. 정말 놀랍고 또 놀라운 혜택들만 한 자리에 다 모아놓은 보람상조 보람몰.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추가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기존과 똑같은 월 18,000원에 무료 가입되는 보람몰 멤버십 혜택만을 더하고 더했습니다. 이번 기회 꼭 잡으세요. 또 한 번 상조의 혁신을 이뤘습니다. 오르지 않는 금액 월 18,000원 그대로 보람상조 회원만 돼도 보람만의 VIP 멤버십 혜택. 귀족가족 같은 할인율로 쭉. 아무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다이고기 전원 원터치로 편하고 강력한 파워 6층 칼날로 단단한 재료 질긴 재료 모두 오케이. 다이고기 전원 대용량 닌자 블렌더 4종 세트 무료. 첫째, 보람상조니까 혜택을 모아 VIP 멤버십으로 크게. 정말 오래 준비했습니다. 만기까지 단 1원도 오르지 않는 금액 월 18,000원에 가입 고객 전원 모두가 누리실 수 있는 보람몰 멤버십 혜택을 드디어 열었습니다. 자주 타는 기차 할인 10%도 15%도 아닌 최대 35% 혜택.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서비스만 모아서 정말 어렵게 준비한 멤버십 무료 가입.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세요. 뿐만 아닙니다. 여행 갈 때마다 계속되는 국내외 유명 호텔 할인 혜택. 국내 다양한 여행사들과 제휴,
다양한 혜택이 팡팡팡. 둘째, 보람 상조니까 따라오기 힘든 서비스. 100여개의 지점, 직영맘, 직영 행사팀, 5천여 명의 전문가가 함께하는 진정한 상조 브랜드 보람 상조. 또 있습니다. 장례 서비스를 받으신 분도, 만기 후 장례 서비스를 받지 않으신 분도 구분 없이 모든 고객께 100만 원 보람 이용권까지 특별 증정. 뿐만 아닙니다. 장례 서비스, 크루즈 여행, 웨딩 서비스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 사용까지.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누가 곁에 있기를 바라십니까? 가족입니다. 여러분 곁을 지킬 또 하나의 가족. 당신은 보람의 가족입니다. 또 한 번 상조의 혁신을 이뤘습니다. 오르지 않는 금액 월 18,000원 그대로. 보람상조 회원만 돼도 보람몰 멤버십 무료 가입. 기적과도 같은 할인율로 쭉 아무 부담 없는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근본에 충실한 상조. 상조 서비스는 역시 믿을 수 있는 보람상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택한 오늘의 주요 뉴스 첫 소식은 오늘 오전에 들어와서 많은 분들이 이 기사 보고 깜짝 놀라셨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어서 전격적으로 사퇴한다고 선언했습니다. 부산시의 여성 공무원을 면담 과정에서 강제 추행했다고 인정하고 피해 여성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인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전 11시 예정이 없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인 뒤 자진 사퇴 이유가 된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 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어 자신의 행동이 경중에 관계없이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시장직을 계속 수행하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오 시장은 최근 자신의 집무실에서 여성 공무원을 면담하다가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여성으로부터 성추행 피해 사실을 신고받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는 오 시장의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니라며 강력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상담소 측은 피해자 보호는 물론이고 성폭력 전담기구 설치 등 조직 문화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오 시장은 2018년 부산시장에 취임했지만 임기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장했습니다. 오 시장이 사퇴함에 따라 변성환 행정부시장이 시장 권한 대행으로 부산시정을 이끌게 되며 보궐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집니다. SBS 임태우입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예상대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박창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분기와 비교한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 성장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1분기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6.4%나 줄면서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1분기 민간 소비는 전체 실질 국내 총생산, GDP를 3.1%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을 삼가면서 외식이나 여행, 쇼핑 등의 소비 활동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비교적 선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0.2% 늘었고 토목건설 등 건설 투자는 1.3%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0.9% 늘었습니다.
수출 역시 2% 감소하는 데 그쳐 민간 소비와 비교해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생산 측면으로 볼 땐 서비스업이 2% 감소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실물과 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2분기에는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지나가면 더 큰 경제 위기의 충격이 다가올 것이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부에서 경제 상황과 관련한 소식도 여러분께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소식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8명 늘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702명이 됐습니다.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의 수도 꾸준하게 줄면서 정부는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일부를 일반 병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안상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건당국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 하루 8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코로나19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1,702명이 됐습니다. 신규 확진자 중 4명은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로 4명은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구에서 4명이 늘고 부산과 경기에서 각각 1명씩 늘었습니다. 검역 과정에서는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감염 관련 사망자 수도 어제 하루 2명이 늘어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모두 24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동시에 확진 환자 134명이 어제 추가로 격리 해제 조치돼 지금까지 모두 8,411명이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격리돼 치료를 받고 있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꾸준히 줄어드는 가운데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와 일반 진료 간 균형을 위해 감염병 전담 병원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확진 환자가 없는 감염병 전담병원 12곳에 682개의 병상을 지정 해제하고 이번 달 안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병상 가동률이 저조한 병원들에 대해서도 추가로 지정 해제 조치할 계획입니다. SBS 안상우입니다. 일본 나가사키에서 확인된 크루즈 집단 감염 속보입니다. 오늘 또 승무원 14명의 감염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체 감염자는 48명으로 늘었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나가사키항에 정박 중인 이탈리아 선적 크루즈 여객선 코스타 아틀란티카호에서 어제까지 34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늘 14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선내 전체 감염자는 4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어제 확진된 감염자 가운데 1명이 나가사키 시내 병원으로 이송된 이후 중증 환자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증 확진자는 선내 1인실에 격리됐고 나머지 승무원들도 발코니가 있는 1인실에 분산 대기하고 있습니다. 현지 우리 공관은 한국인 승무원 1명에 대한 건강상태 확인 작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승무원 623명에 대한 전원 검사 방침을 밝힌 나가사키현은 검사 진행의 속도를 내 수일 내에 검사를 마칠 계획입니다. 코스타 아틀란티카호는 지난 1월 말 정비를 위해 승객을 태우지 않고 입항한 뒤 석 달째 정비소에 정박해 있었습니다. 나가사키현은 지역 첫 감염자가 나온 지난달 14일 이후에도 병원 검진 등을 이유로 시내를 오간 승무원들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내에서는 지난 2월 712명이 감염됐던 요코하마 크루즈선의 악몽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지난주에 걸프 해역에서 이란의 고속단정이 미군 함정에 접근해 위협을 가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함정이 접근하면 즉각 쏴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잠시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카이로 이대욱 특파원입니다. 걸프 해역 북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 단정들이 미 해군 함정에 접근합니다. 미 해군은 지난주 걸프 해역 공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군함 6척에 이란 혁명수비대의 무장 고속 단정 11척이 10m 거리까지 근접해 1시간가량 위협 기동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해군에 미국 선박을 괴롭히는 이란 함정을 쏴서 파괴하라고 명령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순찰 작전을 하던 중 미 군함이 접근했고 경고 신호를 보냈지만 철수하지 않고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해선 미국은 다른 나라를 괴롭힐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자국군을 구하는 데 집중하라고 받아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 혁명수비대는 첫 군사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ما در عرصه گسترش قلمرو توانمندی‌های اطلاعاتی راهبردی با استفاده از این موفقیت به یک جهش رسیدیم. 인공위성 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과 밀접한 만큼 미국과 이란의 긴장 상황은 더욱 날카로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카이로에서 SBS 이대욱입니다. 이틀 동안 폭락했던 국제 유가가 밤사이에 급반등했습니다. 일단 그동안 너무 많이 떨어졌다는 판단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금 전에 이대욱 특파원의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이란과 각을 세운 게 유가 상승의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기름값을 기록하며 폭락했던 국제 유가가 급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19.1% 상승한 13.7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한때 상승폭을 30% 이상 키우면서 배럴당 16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6월물 영국 브렌트유도 반등해 20달러 선에서 거래됐습니다. 이틀 연속으로 유가가 과도하게 떨어진 탓에 기술적 반등이 이뤄진 걸로 분석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무장 고속단정을 공격할 수 있다고 경고한 트위터 메시지가 유가를 끌어올렸다는 해석도 나왔습니다.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다시 불거져 석유 수급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글로벌 원유 수요가 급감한 구조적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산유국들의 공급 과잉도 아직 여전한 상태라 추가 폭락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Big oversupply situation for many months ahead, unfortunately. 국제 유가가 일단 반등에 성공하면서 에너지 관련주를 포함한 뉴욕 증시도 상승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도 일제히 오르며 다소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국내 코로나19 관련 상황과 관련한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이 조금 전에 시작됐습니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봅니다. 드립니다. 지역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8건의 신규 발생 중에서 해외 유입이 4건, 그리고 지역 발생이 4건입니다. 지역 발생은 대구, 그리고 경기 2개 지자체에서만 발생을 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80.9%가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지난 2주간의 전파 경로는 계속 말씀드리는 대로 해외 유입이 55.6%, 그리고 해외 유입과 관련된 사례가 6.1%입니다. 어제 신규로 확인된 해외 유입 환자는 4명입니다. 유입 국가 중에는 미주가 2명, 중국이 1명이 있고 기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별로 집단 발생 사례를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경기도 포천에 소재한 한성내과의원과 관련해서 환자 및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환자 1명이 추가로 확진되어서 이제까지 총 7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대구 서구에 소재한 한사랑 요양병원에서는 동일 집단 격리 중인 환자 및 직원에 대해서 전수검사를 실시하여 이 중에 1명이 환자로 추가로 확진됨으로써 총 128명의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코로나19의 치료제, 백신 개발을 위한 범정부 지원단의 활동과 관련해서 어제까지 개별 분과의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를 하였고, 계속해서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애로사항 해소 지원센터를 분야별로 설치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등을 통해서 연락처를 알려드리니 관련 연구소 또는 기업 등 관련 기관에 등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고, 이들 지원센터에서는
1대1 밀착 상담을 통해서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무 추진단으로 동사항을 연계하며 계속해서 피드백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5월 5일까지 실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특별히 밀폐된 장소에서 밀접한 접촉이 일어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운영을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라도 입구에서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출입 대장을 작성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참여자 간에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동시에 소독 및 환기를 철저히 시행하는 등 방역 지침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물론 최근 미국의 방역 당국자들도 유행이 다시 올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는 한,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영원히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언제든 세계적으로 유행이 가능하고 새로운 감염원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 또 증상 전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점, 또한 상대적으로 높은 전파력, 더군다나 우리는 아직도 코로나19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며 여기에 더해서 백신은 물론이고 효과적인 치료제도 아직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방역 당국으로서는 지금이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기이기 때문에 다음 유행을 준비하는 시기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고, 생활 방역으로의 이행 그리고 의료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연구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시기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치료제, 백신 그리고 방역 물품 기기 분과위를 하면서도 참석하신 의료 또는 각계의 전문가들이 이제는 특별히 중환자실 중심의 의료 체계에 대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연구개발 분야에서도 안전성, 공공성 그리고 합리성을 근거로 해서 각종 규제를 개편하고 일선의 소리를 바로바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는 것은 생활 방역에 더해서 고위험군에 해당할 수 있는 건강 생활로 앞으로 다가올 수 있는 코로나의 재유행에 대비하셨으면 한다는 점을 방역당국으로서 부탁을 올립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흡연 그리고 비만이 코로나19의 고위험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금연하시고 적정하게 체중을 관리하시는 등 건강생활에 신경 쓰고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을 받고 손 씻기 그리고 옷소매로 가리는 기침 예절이 습관이 되도록 본인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 잘 교육해 주시고, 성인들도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의 위험 집단임을 인지하셔서 암을 포함해서 각종 검진, 건강검진을 제때 그리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 그리고 조기 치료로 코로나19의 위험 요인의 하나인 기저질환 관리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면 이겨내지 못할 감염병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지난 발생을 돌이켜보면서 방역대책 그리고 의료체계의 개선, 생활방역과 더불어서 각자의 건강생활로 코로나19의 또 다른 유행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기자님들 질의응답. 네, 주요 뉴스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관련한 여러 가지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카카오톡, SNS 등을 통해서 많이 전파가 되고 있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북한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추정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북한군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뜻인데 워싱턴 김윤수 특파원의 리포트 한번 보시죠. 미 국방부 브리핑에 나선 존 하이튼 합참차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여전히 북한을 통제하는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핵무력은 물론 북한 군대도 김 위원장의 통제하에 있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I assume that Kim Jong-un is still in full control of the Korean nuclear forces and the Korean military forces. I have no reason not to assume that. 미국 내에서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 진위를 놓고 잘 모른다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미 고위 당국자가 김 위원장의 군 통제력에는 변화가 없다는 취지로 언급한 겁니다. 건강 논란과 별개로 여전히 김 위원장이 북한 1인자로서 건재한다고 본다는 뜻이지만 이런 추정을 내놓은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현재 상황에선 더할 말이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I don't have anything to add on North Korea. As the president said last evening, I think it was, we're watching closely what's taking place there.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에 대해 아무도 확인하지 못한 상태라며 김 위원장이 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에 대해서 경찰이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습적으로 또는 불법적으로 프로포폴을 맞았다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민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부진 호텔 신라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내사 종결 처리했습니다. 광역수사대는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6차례 맞은 건 확인했지만 불법이라고 판단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처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혐의 입증을 위해 8차례 압수수색을 했고 전문기관 8곳에 감정을 의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병원 진료기록부에 정확한 투약량이 적혀 있지 않아 해당 병원 원장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량이 적혀 있지 않은 건 이부진 사장을 포함한 환자 4명뿐이었고 다른 환자들의 서류엔 이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사장 의혹과 관련 없이 진료기록부를 부실하게 작성한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에 대해서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스타파는 이 병원 간호조무사의 인터뷰를 근거로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1년 넘게 내사를 벌여왔습니다. SBS 민경호입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오거돈 부산시장의 전격적인 사퇴 선언 소식 여러분께 자세하게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전 4기 끝에 부산시장에 당선된 오거돈 시장. 여성 공무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 인정하고 피해 여직원에게 사죄드린다고 사퇴 이유를 밝혔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저는 한 사람에게 5분 정도의 짧은 면담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경중에 관계없이 어떤 말로도 어떤 행동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로서 책임지는 모습으로 피해자분들께 사죄드리고 남은 삶 동안 참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저는 3전 4기의 과정을 끝이
3전 4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시장이 된 이후 사랑하는 부산을 위하여 참 잘 해내고 싶었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대상을 보여드리게 되어 너무나 죄송스럽습니다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면서 사퇴를 선언했고 3전 4기의 부산시장 도전 과정을 이야기하다가 울먹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박창환 장안대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수, SBS 성혜영 논설위원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성혜영 위원, 오거돈 시장의 사퇴 선언은 정말 전격적이었어요. 갑자기 들어온 소식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부산 정가에서는 오거돈 시장이 오늘 사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이렇게 소문이 돌았었고요. 예. 오늘 아침에는 일부 부산 지역 언론 매체들이 건강 때문에 사퇴한다 이런 오보까지 냈지만 오거돈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은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을 사죄한다. 그리고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일단 피해 여직원에 대한 강제추행 사실은 인정을 했는데 저희도 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칫하면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일이 강제추행이 언제 어디서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지고 또 본인이 인정한 바로는 지난달 이제 자막에는 7일 나오고 있는데 저게 7일 설도 있고 9일 설도 있습니다. 예. 부산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이 결제를 받으러 들어왔는데 뒤에서 강제로 무리한 신체 접촉을 했다. 상반신에 대한 무리한 신체 접촉 그리고 그 이후에 안면부에도 강제 접촉 시도가 있었다. 이러한 내용이 요지입니다. 이 여직원은 곧바로 남자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남자친구와 함께 부산시 성폭력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했고 그리고 오거돈 부산시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이게 지금까지 이제 알려진 사실관계입니다. 지금 지난달로 나가는데 이번 달이라는 네, 이번 이번 달이죠. 이번 네, 달. 이번 지난달이 아니고 네, 이번 달 9일 예, 7일 또는 9일 설. 네, 그렇습니다. 예, 선거 바로 직전이었다는 선거 얘기네요. 일주일 전이죠. 예. 지금 우리 송성준 부산지국 기자가 열심히 취재를 하고 있는데 부산 현지에서 올라온 이야기 가운데는 이 사퇴 또 강제추행 사실 관련해서 어떤 피해 여직원과 오거돈 부산시장 사이에서 어떤 합의를 했고 그것을 공증까지 받았다. 뭐 이런 기사들도 지금 들어오고 있던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까지 확인이 안 되는데 부산 성폭력 상담소에서는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 오후에 브리핑을 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어오고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일단 피해자와 오거돈 시장 쪽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던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해자 쪽에서는 부산시장직을 사퇴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를 않겠다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강제추행이 성립이 되면 강제추행은 과거에는 친고죄.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반의사 불벌이 아닌 수사기관이 인지를 하면 바로 수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경찰청에서는 일단 오 시장의 기자회견 내용과 그에 따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나서 이제 공식 수사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 선언 워낙 전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정치권에서도 아마 반응들을 내놓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정치권의 반응이 나오면 여러분께 그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상희 교수님도 상당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 사실 깜짝 놀랐습니다. 오전에 언론들이 대체적으로 좀 짐작하는 그런 보도가 나오기에는 부산 선거에 대한 참패에 대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위암 수술을 받았다는 전력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강에 심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보좌진들조차도 충격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성추행으로 이렇게 끝이 나니까 이 부산 시민들이 상당히 좀 충격을 많이 받았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분이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말 더듬이지만은 양심은 더듬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책을 읽을지 못할 정도로 말 더듬이 심했습니다. 이런 걸 노래 즉 성악으로 해서 개선을 한 그런 아주 화제의 인물이었는데 언어 장애가 있었는데 본인이 노력해서 극복을 했죠. 그런 경력으로 인해서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런 성추행은 실질적으로 본인에 대한 양심에 대한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민주당이라든가 부산시 정가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걸로 이렇게
짐작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 박장원 교수님. 네. 일단 강제추행이라고 하지만은 부산 성폭력 상담소 같은 경우, 특히 또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거는 명백한 성폭력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이 그동안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보여왔던 것 아니냐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국민 누구나 다 기억하는 사건이 있죠. 안희정 사건입니다. 예. 도대체 그 사건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가? 이거는 뭐 재수없어 걸린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정치인들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다른 지역도 아닙니다. 부산시장은 지방선거 시작된 이래로 민주당이 단 한 번도 넘어보지 못했던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바보 노무현 소리를 들어가면서 지역주의의 벽을 뚫기 위해서 수많은 진보 정치인들이 노력했던 곳입니다. 예. 그것을 국민들이 밀어줘가지고 당선됐는데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이미 그 전에 안희정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발생했다? 이거는 진짜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뭐 성인지 감수성 얘기할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냥 결제 들어온 여직원을 그것도 자기 집무실에서 술 먹은 것도 아니고 물론 술 먹어도 문제지만 강제로 추행을 했다? 이건 폭력이죠. 이거야말로 성폭력입니다. 이거는 범 여부를 떠나서 당연히 수사하고 처벌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건 당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야당이냐 민주당이냐가 아니라 몰지각한 남성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기 때문에 이건 처벌받아야죠. 피해 여직원이 사퇴하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오거돈 부산시장이 사퇴하겠습니다라고 선언했지만 여기서 그칠 일이 아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수사해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그런데 송영 의원님, 오거돈 부산시장이 이런 어떤 성추행이라든가 성폭력을 했다는 의혹 이번이 처음이 아닌 거죠. 과거에도 이런 비슷한 또 폭로 이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의혹 제기? 성추행은 아니지만 아까 주영진 앵커 말씀하신 대로 성인지 감수성이 낮은 행동을 했다 이렇게 비판을 처음 받은 것은 2018년 이제 당시 부산시장 선거가 끝난 직후입니다. 부산시 산하기관에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부산시 산하기관 용역 노동자들과 식사를 하는데 자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거돈 시장 좌우로 젊은 여성 직원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벽면에도 여성 직원이 앉아 있고 이런 자리 배치 자체가 너무 구시대적인 소위 말해서 여성 노동자들을 하나의 도구로 인지하는 그런 행태 아니냐라는 비판을 당시에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사안은 작년에 일부 보수 유튜버들이 제기했던 문제인데 그 당시에도 부산시 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에 대해서 성추행 의혹이 있다 하는 소문을 보수계 유튜버들이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까지 오히려 오거돈 시장이 거꾸로 소송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이다. 결론이 안 난 상태로 위야무야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조금 전에 오거돈 부산시장 관련해서 저도 뭐 카카오톡으로 날아온 소식을 봤더니 그 당시에는 강력하게 내 양심을 걸고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아주 부인을 했습니다. 예, 거기에 맞서서 그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은 오히려 법적 대응했다. 네, 그렇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자, 민주당 조금 전에 박찬원 교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부산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부산시장이 된 것은 지방자치선거제도가 부활한 이후에 최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소속의 오거돈 부산시장이 강제추행,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민주당이 국민에게 사과드립니다라면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이 불미스러운 일로 임기 중 사퇴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각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으로도 위로가 될 수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피해자의 고통을 덜어낼 수 있는 일이라면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오거돈 부산시장이 어떤 인물인지가 먼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 부산시당도 말이죠.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피해자와 가족분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불미스러운 일로 큰 충격을 드린 데 대해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관련 징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습니다라고 민주당 부산시당도 공식적으로
사과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민주당 차원에서는 오거돈 부산시장 또 징계하겠습니다. 뭐 제명 이런 조치가 나올 것 같네요. 네,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박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지역 분위기도 그렇고 여성계 전체의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후속 조치는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참 이 성폭력 사건이 대부분 그런 측면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피해 여직원이 어떤 수치심 때문에 이 사실을 숨기거나 그랬다고 한다면 자칫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용기를 내서 주변 분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 사실을 통해서 오거돈 부산시장이 또 사퇴하는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언론의 얘기는 성추행 피해 여성이 사퇴를 요구했다. 뭐 이렇게 딱 한 줄 정도밖에 지금 언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 좀 이상스러운 것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것이 방금 뭐 다들 지적하셨습니다만 4월 9일 날 사건을 내놨고 4월 9일 날 바로 변호사한테 성폭력 상담소를 찾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뭐 이제 알려진 거죠. 확인된 내용은 아직까지 아니고요. 그 정도 4월 9일이 사실 맞다 그러면은 이건 이제 총선 전 약 6일 전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뭐 가정을 해서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과연 9일 날에 성폭력 상담소가 이 부분을 인지하고 여기에 대해서 총선 전에 이것이 발표가 됐다 그러면은 상당히 이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죠. 특히나 선거 막판에 여야 간의 대결 구도가 굉장히 치열한 상황에서 뭐 흔히도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선거 막판에 어떤 불미스러운 말 실수라든가 또는 어떤 사건이 있으면은 상당히 그 전체적인 분위기가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인데 지금 9일 날에 발생이 됐다고 가정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부분을 가지고 있다가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에 물론 명확하게 이것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는 부분도 아닙니다만 내면적으로 정무적인 상황을 상당히 고려한 어떤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것은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예, 관련한 기사를 저도 봤는데 말이죠. 아직까지 이 부분은 이제 부산 성폭력 상담소가 오늘 오후에 공식적으로 브리핑을 하면 자세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것 같긴 한데 피해자도 이 사안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총선 이후에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뭐 동의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도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이번 충격적인 사건, 강제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부산시장직을 그만뒀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왜 우리 정치권에서 이런 일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인지 그렇게 미투 의혹이 제기되고 그 이후로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면서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상대를 성적 대상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존재를 인정하고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우리 사회에 넓게 확산돼 가고 있는 와중인데도 왜 정치권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인지 저희가 교훈을 아직도 잘 못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치권에 그런 어떤 독특한 문화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는 원인이 될까요? 정치권만의 문화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전문직 여성들이 사회에 진출하면서 겪었던 수많은 성추행 사건들에 대해서 미투 운동 이후에 자발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여성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 이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여성들이 오히려 더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즉 우리 사회가 사회 운동으로 커질 때는 관심을 언론에서도 두다가 어느 정도 좀 흐지부지되는 면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그 안희정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던 이 미투 운동이 몇몇 유명 여성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효과가 있었지만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이런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화하고 또 마치 이제 그런 자기의 어떤 소유물로 생각하는 이런 의식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남아있다는 걸 다시 한번 단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안희정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또 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반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될 문제고 공직사회 내에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동안에 뭐 무서워서 여성들이랑 술 마시겠냐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그런 얘기들을 남성들이 많이 했는데 웃을 일이 아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누가 그런 일이 생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평상시에 조심하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여성을 동등하게 본다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오거돈 부산시장 강제추행 성폭력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했습니다. 피해 여성에게 사죄하면서 남은 삶 참여하면서 살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날 일이 아니라고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의 패널분들 다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강력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오거돈 부산시장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오거돈 부산시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선언하면 그것으로 바로 부산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겁니까? 부산시의회에 사임서가 접수가 됐다면서요? 동시에 바로 이제 사임이 되는 겁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그렇게 발표를 했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발표를 했고요. 네. 그러면 오늘로 부산시장직에서 네, 물러난 아닙니다. 것이다. 이제는 이제 행정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내년 4월 7일로 예정된 이제 보궐선거까지 계속 권한대행 체제로 부산시가 행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궐선거는 사퇴하고 나서 뭐 올해 하반기가 아니라 내년 4월에 네, 예전에는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예. 보궐선거를 나눠서 했는데 이게 너무 행정 수요가 많다, 선거할 비용도 많이 들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년 4월 첫째 주 수요일, 그러니까 내년 같으면 4월 7일에 이제 보궐선거를 몰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 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자격을 상실한 후보들 모두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 그러니까 4월 7일에 공직선거법 32조 2항에 따라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됩니다. 오거돈 부산시장 성폭력과 관련해서 1년 9개월 만에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난 지방선거 때 뭐 감격적인 순간이었겠죠. 당시에 당선 소감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고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떤 인물이고 이후 내년에 치러질 부산시장 선거는 또 어떻게 치러지게 될 것인지 여러분과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산의 정치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부산이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산 시민 여러분들의 위대한 선택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그러한 각오를 다시 다집니다. 본인이 이야기한 부산 시민들의 위대한 선택에 본인이 먹칠을 한 셈이 됐네요. 오거돈 부산시장은 어떤 정치인입니까, 성현 의원? 네, 오거돈 부산시장은 뭐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바로 서울에 와서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행정고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무원으로 출발을 하고 부산에서 74년부터 잠깐 근무를 한 다음에 서울로 올라왔다가 92년에 다시 부산시의 국장급 간부로 내려가서 그 이후로 쭉 부산시의 고위직을 다 거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04년 6.25 재보선 때 선거에 처음으로 당시 열린우리당 정부의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합니다. 낙선을 하고 그 이듬해인 2005년과 6년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다음에 대학 총장을 지내고 또 선거에 또 나갔다가 한 번 더 떨어지고 나서 이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이른바 지방선거 도입된 이후로 부산에서 처음 지금 집권당인 민주당 계열 후보로 당선을 했던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예, 부산에서 이렇게 민주당 소속의 부산시장이 나오기가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오거돈 부산시장 본인에게는 물론 스스로가 몸담고 있는 민주당에도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어주고 떠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지금 그럴 수밖에 없죠. 23년 만에 아마 민주당이 첫 부산시장을 내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가지고 있는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뭐 성폭력 상담소에서도 보니까 언론을 통해서 낸 어떤 입장문을 보니까 민선시장, 그 민주당 쪽에서 시장에 나와서 뭔가 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전혀 달라진 게 없더라라는 이런 입장문을 발표를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부산 민심이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사회적으로 유력 인사들의 이런 정치 권력에 대한 부도덕한 그런 모습들 이런 것은 뭐 다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정치에 볼 수 있는 그런 파장들은 상당히 크다고 봐야 되겠죠. 당장 내년 보궐선거에 과연 민주당이 어떤 후보를 낼 것인가에 대해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나 그 부산시장의 선거에 후보를 낸다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부산 시민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투표에 대한 어떤 지지를 부탁할 것인지 굉장히 곤혹스럽다 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년 4월 7일, 내년 4월이면은 다음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부산시장 선거가 치러지게 되면 적어도 부산 지역에서 그 당시에 그때의 민심을 그대로 표출하지 않겠느냐, 드러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선거 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 부산 지역의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여러분께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세석을 얻었군요. 부산 전체 18개 의석 가운데 세석을 얻었는데 4년 전 20대 총선 때보다는 민주당 의석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또 그만큼을 미래통합당이 더 가져간 셈이 됐는데 이번 선거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는 여당이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미래통합당의 참패로 결론이 났습니다만 부산 지역의 결과는 전국적인 선거 결과는 상당히 많이 달랐고요. 부산 지역구 선거에서의 득표율 한번 볼까요? 21대 총선 부산 지역구의 평균 득표율 미래통합당이 52.74%, 더불어민주당이 42.19%, 비례대표 평균 득표율은 43.75%, 미래한국당이, 더불어시민당이 28.42%. 박장원 교수님, 네. 이것만 보더라도 전국적으로는 민주당, 여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 지역의 민심은 여당보다는 미래통합당 쪽에 더 기울어 있다. 이번 선거 결과 그렇게 나왔는데 내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그런 측면에서 여당이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힘겨운 선거가 될 것 같다.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악재가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PK 민심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들이 있어요. 유재수 경제부시장, 그렇죠? 그다음에 조국 장관. 이 조국 논란이 특히 부산의 젊은이들에게 이 공정에 대한 그 의구심, 이번 현 정부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에 불을 지폈거든요. 그래서 PK 민심이 물론 이 경남 지방의 일자리 문제, 뭐 조선업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일자리 문제도 가장 근본적인 문제이기도 했지만 이런 그 부산 출신 정치인들의 도덕성 논란이 큰 문제가 됐는데 이게 이제 잊혀질만 하니까 또 터졌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악재 중에 악재입니다. 저도 오거돈 시장의 당선을 응원했던 사람인데 물론 마음속으로 응원했지만 실망감을 넘어서 모욕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예. 과연 이런 상태에서 누가 지금 뭐 여러 명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후보 누가 나가든지 간에 그럼 당신은 안희정 그다음에 오거돈 말고 당신은 그러면은 안 그럴 자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과연 선거운동이 제대로 되겠느냐. 예. 굉장히 어려운 선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진짜로 말 그대로 이런 문제하고 아예 생기지 않을 수 있는 뭐 여성 후보를 내보낸다던가 뭔가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올 수도 있어요. 좀 그런 점에서 이거는 뭐 악재 중에 악재. 내년 지방선거 그것도 대선 1년 전 아닙니까? PK가 그동안에 민주당의 또는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나 여당에 대한 지지율에 있어서 큰 축을 맡아왔는데 이 축이 무너지게 생겼다. 그래서 저는 아까 오거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거는 진짜 정치적인 상황에서 본다면 거의 뭐 모욕감, 실망감 이거 진짜 상실감을 이루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제인가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더군요. 탐관오리의 전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현재 부산 지역 정치권에서 여당인 민주당에게 상당한 악재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궐선거 치러지게 되면 또 막대한 국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게 되죠.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 시민의 위대한 선택이라고 본인이 평가를 했습니다만 그 선택에 먹칠을 했고 또 국민의 세금이 보궐선거에 또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결과도 나왔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의 사퇴와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긴급재난지원금 여당과 정부가 전체적인 가닥을 잡았는데 성희영 의원이 혹시 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금 전에 입장문을 내놓았는데 일부에서 그동안 제기됐던 정부가 기획재정부가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의 목소리 또 정세균 총리까지도 거기에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 공무원들이 거기에 반대하고 있다. 경고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네, 뭐 일부 기재부 공무원들의 발언에 문제가 있다. 네, 조심하라 하는 뭐 경고성 메시지를 정세균 총리가 다시 한번 날렸습니다. 이유는 이 논란이 지금 정부와 청와대의 대결, 정부와 민주당의 대결 구도로 자꾸 비춰지기 때문에 뭐 정세균 총리 입장에서는 저런 강경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혼란 야기 발언이 계속해서 보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총리가 정부를 대표해서 청와대와 의견을 나누고 부총리와도 상의해서 고소득자의 자발적인 기부와 참여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여당의 방안을 정부도 수용하겠다고 정리해서 발표를 했다. 그런데
총리가 이렇게 정부를 대표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기재부 공직자들이 그것은 당과 총리가 합의한 것이지 기재부와는 상관이 없다. 기재부는 입장이 변한 게 없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재정의 건전성 우려하는 기재부의 생각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틀에서 정부의 방침이 정리가 됐는데도 국민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발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총리의 이런 뜻을 기재부에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면 박찬환 교수님, 당과 정부 사이에 혼선이 분명히 있었고 총리와 경제부총리도 동의를 했다고 하는데 기재부 공무원들은 반발하고 있다. 재정 건전성 때문에 이런 그동안의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네요. 네, 저는 기재부의 공무원들이 뭐 그동안에 의견 제시를 활발히 한 거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해요. 이후에 그 결정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실무 책임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의 목소리에 힘을 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논란을 지금 총선 이후에 며칠 동안 논란이 있었고 그 전부터도 논란이 있었지만 총리, 대통령 그리고 기재부 장관까지 모여서 의사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의사결정이 잘 이루어지도록 신속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여전히 우린 반대라고 사보타주를 하거나 반대의 목소리를 계속 낸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거죠. 의사결정권이 공무원에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실무 책임자들은 실무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개진하고 그것의 장단점을 충분히 전하면 되는 거고요. 그거에 따른 의사결정을 했다면 그 의사결정에 따라주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것에 불복한다면은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들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정말로 혼돈스러운 상황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자, 일단 미래통합당 얘기는 잠시 뒤에 하기로 하고요. 일단 중요한 것은 정부와 여당 사이가 상당히 힘겹게 합의가 된 거예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걸로. 그래서 소득 상위 30%는 자발적으로 돈을 받게 되더라도 기부하게 한다면 그러면 어쨌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기재부 공무원들이 여전히 반발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런 혼선 때문에 긴급재난지원금에서 긴급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의미를 잃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 기재부 공무원들의 저런 부분들은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기재부 공무원들은 국정을 담당하는 일선의 책임자들이고 또 실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굳이 그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나름대로 국가관이 있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합리와 불합리를 따질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다만 청와대라든가 정부 여당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일사불란하게 통일된 의견으로 나오지 않고 혼선을 겪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미뤄 짐작해 보는데 첫 번째 이 기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이 논란 자체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꾸준하게 이야기가 되어 오다가 홍남기 부총리가 계속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부총리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부처의 분위기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이 논란에 대한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부처 내에 상당히 많이 확산돼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것이 맞다 틀리다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번에도 홍남기 부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봉합하는 그 자체가 상당히 완벽하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나 부처의 일을 하고 있는 부처 공무원들까지 입단속을 해야 된다. 이건 사실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전체적으로 지금 그 상황 자체가 경제가 힘든 만큼 이것을 극복해 나갈 수밖에 없겠다는 그런 의지로 아마 총리가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일단 드는 생각은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미 추경 예산안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안을 내놨기 때문에 기재부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설명을 해왔습니다만 여당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선거 때 약속을 했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발표를 해왔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 지금까지 정리를 하지 못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단적으로 드는 장면이 총리가 이렇게 합의를 했는데도 기획재정부가 이 합의와 관련해서 기획재정부도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 남은 추경 예산안을 예산을 더 편성한다든가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반응이 안 나온 것 아닙니까? 지금 그건 절차상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제 일단 기획재정부는 정부에 예산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이만큼의 재원이 필요하다. 근데 이걸 지금 하위 70%한테 주던 거를 전 국민 100%한테 지급하려면 예산이 더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더 드는 예산만큼을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증액을 시켜야 됩니다. 이 증액하는 수정 예산안에 대한 동의권을 기재부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기재부는 국회에서 논의를 하세요. 증액을 하면 저희는 동의하면 됩니다 하는 스탠스를 진작 취했으면 문제가 없는 건데 저희는 동의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말씀하신 그런 분란이 있었고요. 또 여당과 야당 간에도 이걸 두고 수정 예산안을 야당 쪽에서는 제출을 해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여당은 무슨 소리냐. 근데 국회에서 우리끼리 합의해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고친 다음에 기재부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 절차상의 선후 관계를 놓고 서로 일종의 대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도 당정 간의 지급액수 범위를 협의해 오면 받아주겠다. 먼저 협의를 해서 뭔가를 들고 와라 하는 요구고요. 반대로 여당 쪽에서는 아니 당신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자꾸 우리 보고 뭘 갖고 오라 그러느냐. 바로 심의를 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당정이 여당이 선거에서 압승을 한 이후에 책임있는 국정 운영을 약속을 했는데 어쨌든 당정이 적어도 긴급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혼선, 미숙한 모습을 보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오늘 총리의 경고문을 보더라도 당정이 이 긴급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 빠르게 입장을 정리하고 협상안을 만들어서 야당을 설득하는 그런 노력은 보이지 못했다. 그런 모습은 보이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미래통합당도 선거 때는 더 많이 주겠다. 여당안보다.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국민에게 돌변하는 그 태도를 바꾸면서 책임을 정부와 여당에 떠넘기려는 선거 이전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 아니지. 그것도 상당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이야기 그리고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 의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은 미래통합당의 손에 달려있다는 점을 분명히 합니다. 예산 수정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국회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시간 끌기를 넘어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절대로 아니길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이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는 걸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첫 작품이 전 국민 긴급재난금 무력화가 절대로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은 전혀 신비목을 설치해서 다시 증액을 하자는 것이고 그 내용에 구체성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정부 측과 협의가 되었다면 하루빨리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긴급재난지원금 긴급하게 지급돼야 하는데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만약에 이달 말에 아직 심사도 못하고 있다고 김재원 의원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자칫하면 대통령의 긴급 재정경제명령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우리가 상정을 하고 있어야 되나요? 지금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사태가 확진자 숫자가 크게 줄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이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초 정부와 여당의 목표는 4월 24일까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 최대한 당겨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한번 발표를 했었기 때문에 자 이제 선거가 끝나고 벌써 4월 24일이면 내일 모레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인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서둘러서 지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저런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더 이상 갑론을박하는 것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 과연 증액을 하면 어디까지 또 그 지원 절차를 얼마나 빨리 당길 수 있나 이런 실질적인 문제를 갖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4월 중에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 통과시켜서 다음 달 초에는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여야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긴급재난지원금 다음 달 초에 정말 지급될 수 있을지 그리고 추경 예산안이 편성돼서 이 예산안에 근거해서 지급이 될지 아니면은 국회가 추경 예산안 통과를 못 시키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지급이 될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민주당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라고 이제 부르겠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고 전혀
파악하지 못해서 국민들께 다시 한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이 소식까지는 좀 여러분께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선거에서 참패한 미래통합당에서 계속해서 투표 과정에 뭔가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을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고요. 특히 사전투표와 관련한 의혹을 많이 제기했는데 민경욱 의원은 이 부정선거 의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면서 재검표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법상으로 그렇죠. 지금 증거 보존 신청, 투표함 보존 신청을 한 것은 그 재검표를 위한 사전 조치입니다. 하나하나 이제 손으로 개표를 한다면 쓸데없는 이런 논란들도 다 잠재울 수 있습니다. 재검표를 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검찰 수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죠. 일단 각 단계에서 우리가 단계에서 검증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수개표, 재검표 이런 것들을 통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은 것들이 이제 조사나 무슨 재검표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상희 교수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선거가 끝나면 패배한 사람은 상당히 아쉽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는 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 자꾸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정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보세요? 저기에 동의들 많이 하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선패자 불망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선패자 불망이라는 예. 얘기가 있는데 이게 뭔 얘기냐면은 잘 지면은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뒷모습이 좋아야 된다는 건데 저는 사실 민경욱 의원이 왜 저렇게 자꾸 저러는지 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면 제 의도가 뭐냐. 이런 것이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서 그러냐, 또 아니면 단순히 의혹만으로 그러냐라는 건데, 의혹만으로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상당히 전체적인 정치권을 흔들고 또 여론을 흔들 수 있는 이런 사안을 저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죠. 1987년도에 아마 13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구로구청에 투표함 문제 때문에 농성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 사건 자체가 반정부 투쟁으로 갔었거든요. 실질적으로 투표에 대한 부정 투표보다도 그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일종의 분노의 정치를 유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 뭐냐 그러면 분노의 정치라는 것이 어떤 감성이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더라도 지금 선거에 졌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열렬 지지자들이 여기에 패배한 분노가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갈 데가 없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자극시키면은 또 다른 어떤 정치적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단지 그것만 노리고 한다 그러면은 국회의원 공인으로서 이 부분은 명확지도 않은 사건인데 단순한 어떤 소문과 의혹만 가지고 이렇게 크게 문제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인가? 그건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미래통합당의 민경욱 의원은 재검표를 요구했는데 말이죠. 지금 인천 지역이죠. 같이 미추홀 을에서 전국에서 최소 표차로 석패한 민주당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의 윤상현 의원에게 남영임 후보인가요? 남영임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남영임 후보가 무소속 윤상현 후보에게 상당히 아까운 표차로 171표 차로 졌는데 재검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만 남영임 후보는 재검표 당당하게 포기하겠다. 선거관리 시스템을 불신하는 것으로 비춰지는 것은 제 뜻과 전혀 다르다.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 눈물만 닦고 나면 바로 신발끈을 맬 것이다. 민경욱 의원의 태도와 남영희 후보의 태도가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박 교수님. 네, 선거 결과에 승복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다르는데 굳이 자기는 윤상현 의원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굳이 하실 필요는 있었나 좀 아쉽네요. 예. 우리가 이제 어떤 승복에 대해서 그동안의 권력이나 재벌이 불법과 편법으로 워낙 부와 권력을 이렇게 가져가다 보니까 그 가진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승복하는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런 게 이분법적인 어떤 흑백 논리로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좀 대한민국 정치에서 재검표를 통해서 3표차, 16표차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선관위가 관리를 잘 하고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지금 통합당이 혼돈스러운 건 이해가 가나 할 거는 좀 하면서 혼돈스러웠으면 좋겠다. 어떻게 회의 한 번 안 하고 정권을 갖다가 개인에게 준다는 얘기를 하는지 또는
또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추경을 갖다가 제대로 지금 처리하지 않고 있고 또 부정선거, 선거에 대한 불복 운동까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걸 보면 좀 이제 통합당이 하루빨리 좀 안정을 찾고 뭔가 패배에서 좀 벗어나는 모습이 지금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16대 총선 때 전 문학진 후보는 정말 저도 그때 직접 만나서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3표 차로 져서 재검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그 법원의 최종적인 재검표 현장도 갔었는데 한 표가 줄었어요. 결과는 바뀌지 않았고 오히려 2표 차가 되니까 그때 그 얘기했던 게 기억납니다. 괜히 했다. 차라리 3표 차로 알고 있었으면 마음이 덜 불편했을 텐데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뭐 좋습니다. 민경우 의원이 재검표 요구했으니까는 또 재검표 만약에 의혹이 있다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 선거 부정 의혹 제기한 데 대해서 만약에 결과가 달라지지 않고 그러면은 뭔가 사과를 한다거나 뭐 이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선관위에서는 지금 현재 이런 사전 선거 또 선거 부정 의혹에 대해서 선관위도 어제 입장을 내놓았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일부 선거구에 전국의 지역구 선거구가 253개지 않습니까? 이 선거구 가운데 한 몇 퍼센트의 선거구에서 이른바 사전 투표와 투표자들의 후보들의 득표 비율이 비슷한 수치를 보인다고 해서 정확한 근거 없이 무모한 의혹만으로 국민 통합과 사회 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관련자들을 고발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각 당 참관인들이 개표 과정을 다 지켜봅니다. 그래서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실수에 의해서 3표나 2표 뭐 이렇게 한두 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 전체 선거구에서 조직적으로 일정 비율을 맞춰 조작한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서울, 경기, 인천에서 사전 투표에서 63대 뭐 36 이런 식의 비슷한 비율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 선관위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해명한 게 있죠. 그걸 우리 보고 설명하라고 하면 어떡하느냐. 그거는 투표하신 분들에게 물어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투표 또 개표와 관련한 선관위 공무원이 전국에 30만 명인데 이 30만 명의 하나하나의 과정을 다 참관한 각 후보들의 참관인, 정당의 참관인들 다 있는데 이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가면서 조직적으로 선거 부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1987년 그때와 2020년의 대한민국은 달라도 완전히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선거 부정과 관련한 미래통합당의 의혹 제기, 그 결과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상 간의談판으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국회 정상화냐 장기 공전이냐를 다룰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책도 조만간 재소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몇 가지 주요 뉴스 다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충격으로 올해 1분기 우리 경제 마이너스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11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한 겁니다. 걱정이 많으시죠? 박창근 기자입니다. 전분기와 비교한 1분기 한국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4%로 집계됐습니다. 1분기 성장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 마이너스 3.3% 성장 이후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1분기 민간 소비가 전기 대비 6.4%나 줄면서 외환위기 시기인 1998년 1분기 이후 가장 크게 감소했습니다. 1분기 민간 소비는 전체 실질 국내 총생산, GDP를 3.1%포인트 끌어내렸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외출을 삼가면서 외식이나 여행, 쇼핑 등의 소비 활동이 크게 줄어든 탓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소비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은 비교적 선방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설비 투자는 운송 장비를 중심으로 0.2% 늘었고 토목건설 등 건설 투자는 1.3% 증가했습니다. 정부 소비도 0.9% 늘었습니다. 수출 역시 2% 감소하는 데 그쳐 민간 소비와 비교해 충격이 상대적으로 덜했습니다. 생산 측면으로 볼 땐 서비스업이 2% 감소해 상대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2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실물과 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6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2차 유행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코로나19는 오랫동안 우리와 함께할 것이다.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 여수수 세계보건기구 WHO 사무총장은 코로나19가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코로나19가 오랫동안 함께할 것이라며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Make no mistake, we have a long way to go. This virus will be with us for a long time. One of the greatest dangers we face now is complacency.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측도 모든 의사들이 코로나19의 2차 유행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며 2차 유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돼 봉쇄 조치를 완화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백신 개발 노력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코로나19 백신 물질의 인체 임상 시험이 처음으로 허가됐습니다. 18살에서 55살 사이 시민 200명이 임상시험에 참가하며 첫 결과는 오는 6월 말쯤 나올 예정입니다. 영국에서는 호흡기 질환에 걸린 사람의 경우 몸에서 나는 냄새가 변한다는 점을 이용해 개를 훈련시켜 코로나19 감염자를 찾아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년 3월 중에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이 집계한 결과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262만 2천여 명, 사망자는 18만 2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SBS 정준영입니다. 일본 도쿄 북쪽의 사이타마현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병상이 부족해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도중에 사망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과 NHK는 50대 남성 환자가 지난 16일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입원할 곳을 찾지 못해 집에 머물던 중에 증상이 악화돼서 지난 21일에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수도권인 사이타마현에서는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자 가운데 절반 이상인 349명이 집에 머물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물품 반출을 추가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당국자는 지난달 31일 손소독제 반출 승인 이후에 추가로 한 개 단체에 대해서 그제 반출 승인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반출 승인한 물품과 규모는 방호복 2만 벌, 모두 2억 원 상당이며 물품은 지원단체의 자체 재원에 의해 마련됐다고 이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과 관련한 당정 협의를 열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의 경우 제작, 판매는 물론 소지, 광고, 구매 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을 높이고 성범죄로 번 수익은 유죄 판결 전이라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선택한 주요 뉴스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소식 여러분께 상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정부의 대국민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핵심이 되는 부분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인 유행이 지속되는 한 또 불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영원히 국경을 봉쇄하지 않는 한 코로나19는 언제든 세계적으로 유행이 가능하고 새로운 감염원은 지속적으로 생겨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인 사스나 메르스와는 다른 특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건강하지 못한 습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소아의 경우에는 필수 예방접종을 적기에 접종을 받고 성인들도 기저질환자가 코로나19의 위험 집단임을 인지하셔서 암을 포함해서 각종 검진, 건강검진을 제때 그리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의 이재갑 교수님, SBS의 안상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권준욱 부본부장 이야기 들어보면 코로나19는 종식되는 것이 아니다. 네.
앞으로 인류와 함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이제 어차피 지금 계속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라질 기미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걸리지도 이제 아직 않은 상황이고 예. 또 그 많은 사람이 또 어차피 또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 어차피 한 번 웨이브가 꺾여도 추후에 또 만약에 어떤 지역사회나 집단 감염 상태가 발생을 하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요. 어쩌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냥 같이 계속 살아야 되는, 백신이 나오더라도 계절마다 유행하는 그런 바이러스로 남아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어제도 국내 추가 확진자가 8명에 그쳤단 말이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또 네. 개인 위생 수칙 지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적어도 어느 정도 통제하는 수준까지는 와 있다. 교수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통제라는 의미가 상당히 어려운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발생한 환자 다 확인되고 어떻게 감염됐는지 이제 많이 확인이 되는 상황인데 사실 그랬던 상황들이 우리가 기억하기는 1월 달에서 2월 중순까지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29번, 30번, 31번 환자 발생, 어떻게 31번 환자 발생하고 나서는 그 환자로 시작한 건 아니겠지만 그 환자로 인해서 종교 집단 통해서 그렇게 수많은 환자가 발생할 거 우리가 예상을 깜짝 놀랐죠, 정말. 못했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 뭐 8명이든 10명이든 발생을 하더라도 그 한 명이 그런 특정 집단이나 특정 집단 발병의 한 원인이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또 뭐 몇백 명, 뭐 몇천 명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긴장을 놓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아, 확진자 수가 10명 안쪽으로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방심하다가는 또 갑자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네. 그런 집단 감염, 지역사회 감염 네.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갑자기 또 100명, 200명 이렇게 또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고요. 네. 오늘 또 브리핑 내용 가운데 제가 눈길 갔던 내용은 이게 일반적인 건강 수칙과 똑같은 이야기를 또 하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19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습관 필요하다 하면서 흡연, 비만을 또 이야기를 하던데요. 예. 그러니까 일단 지금 흡연자 같은 경우는 이미 코로나19의 고위험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이 확진되면 아무리 젊은 분이어도 지금 다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비만 자체는 워낙에 호흡기 감염병의 여러 위험 요소 중에 하나로 보는데 그게 비만이 되다 보면 폐활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폐렴, 그러니까 가래를 잘 못 뱉어내니까 폐렴의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든 평상시에 건강하게 살고 또 어떻든 그런 이제 생활 습관이 좋은 것 자체가 실제로 감염되더라도 합병증은 덜 생기게 하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이왕 제가 질문 시작했으니까 어제 브리핑에서 보면은 다른 뭐 감기나 독감 또 다른 또 영유아가들 예방 접종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방 접종을 대단히 강조를 하던데 약간 문제는 이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병원에 가는 걸 좀 꺼린다거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또 예방 접종은 꼭 받으셔야 된다고 또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들 특히 지금 예방 접종 많이 하는 아이들이 거의 2세 미만의 아이, 특히 1세 미만의 아이들이니까 이게 마스크를 씌우기도 힘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엄마들이 혹시 병원 가서 또는 병원 가는 과정 중에서 혹시나 코로나에 감염될까 봐 무서워서 못 가기는 하는데 문제는 아이들이 지금 맞고 있는 예방 접종은 그 연령대 맞아야 그 연령대 유행할 수 있는 감염병을 예방하는 그러니까요. 백신이기 때문에 절대 미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안전 수칙들을 지켜가면서 맞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고요. 절대로 어떻든 간에 예방 접종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상우 기자, 어쨌든 간에 지금 방역 당국이 어제 그런 이야기를 굳이 강조한 것은 예방 접종률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인 거죠? 어떻습니까? 실제로 수치로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영유아를 먼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보면은 12개월 태어나서 12개월 이전에 맞아야 하는 그런 필수 예방 접종 부분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그런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 이후에 맞아야 하는 어떤 수두나 일본 내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1% 정도 감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만 4세에서 한 6세 사이에 맞아야 하는 그 예방 접종, 그 예를 들어 파상풍 같은 경우도 2에서 3% 정도 감소를 했거든요. 근데 이 영유아뿐만 아니라 고령자층에서도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고령자 같은 경우는 폐렴구균 예방 접종을 받아야 하는데 이 예방 접종률이 살펴보니 지난해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는 이 시기에 18.4%였다면 지금은 6.4%거든요. 지금 이제 보건당국이 이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감히 추측을 해보면 어쨌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이제 지나고 나면 또다시 사람들이 왕래가 있을 것이고 근데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병들도 어떻게 보면 전염성을 가진 전염병들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뭐 다행히 왕래가 적고 하지만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아서 준비가 안 된 상태였다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이 끝나고 어떤 좀 더 왕래가 많아진 상황에서 그런 전염병들이 생기면 거듭해서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어떤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예방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예방 접종 관련해서 방역 당국이 예방 접종 꼭 받으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조금 전에 이재갑 교수님도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꼭 받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걱정되시더라도 예방 접종은 시기에 맞춰서 꼭 맞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맘카페에서는 어떤 반응 나오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릴까요? 저라면 안 보낼 것 같아요. 코로나19 한번 걸리면 후유증도 있고 무섭네요. 우리 아이들도 영유아 검진도 가야 하고 접종도 해야 하는데 걱정돼서 계속 미루고 있어요. 오늘 아가 BCG 맞고 왔어요. 불안하긴 한데 예방접종은 맞아야 되는 시기에 맞춰야 할 것 같아서 일찍 다녀왔습니다. 예방접종도 시기가 있어서 아기 유모차에 꽁꽁 싸매서 갈 것 같아요. 자,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이 걱정하는 부모님들의 마음, 걱정은 되지만 맞춰야 하니까 또 그 시기에 가서 맞췄다. 이 얘기까지 나왔는데 우리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팀에서 실제로 아이를 키우고 있는 19개월 된 아기를 키우고 있는 어머니와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19개월 아기 키우고 있어서 예방접종 안 그래도 알아보고 있었는데요. 집 근처로 해가지고 코로나 확진자 동선이 떠가지고요. 병원에 전화까지 해가지고 물어봤었어요. 예방접종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주변에 떠가지고 너무 무섭다. 괜찮냐? 지금 안 맞춰도. 그랬더니 병원에서도 이해한다고 하면서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나오시라고. 아기가 너무 어리니까 마스크 쓰는 것도 싫어하고 그 병원이 아무리 소독을 했다고 해도 엄마로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어머님 말씀 들어보면은 병원 측에서 이해한다. 좀 잠잠해지면 오셔라. 그런데 그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리다가 자칫 시기가 지나갈 수도 있는 것 아닌가요?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보통은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특히 소아는 뭐 2, 4, 6개월 또 12에서 15개월 때 접종이 많이 몰려져 있거든요. 한 1, 2주 정도 미루는 거는 뭐 그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너무 멀어지면 다음 스케줄을 방해하기도 하고 또 예방접종 스케줄을 놓치게 되면 그 나이에 필요한 적절한 항체 형성이 좀 더뎌질 수 있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너무 미루시면 안 되고 1, 2주 정도는 조금 볼 수 있지만 뭐 한 달, 두 달 이렇게 미루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눈 내용이긴 합니다만 안상우 기자도 혹시 그 내용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완치가 된 그 환자들 25명 검사해 봤더니 항체가 다 형성이 됐다. 그런데 항체가 형성된 사람 가운데서도 또 상당수에서는 바이러스가 다시 한번 검출이 됐다. 또 뭐 확진 판정을 또 받았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는데 그 보도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조동찬 기자가 좀 보도를 했던 것 같은데요. 안상우 기자도 그 내용 좀 파악하고 있습니까? 혹시? 예, 그리고 오늘 질본의 브리핑에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좀 관심이 많이 가던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입원 환자 25명에게서 어떤 항체가 형성됐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실제로 바이러스를 중화시켜서 무력화시키는 중화 항체가 25명에게 모두 확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체가 있긴 하지만 그중에서 그 가운데 12명에게서는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바이러스가 확인이 돼서 유전자 증폭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항체가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바이러스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항체가 있음에도 스스로는 지킬 수 있지만 주변에는 뭐 감염시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을 수 있어서 질본에서 분리배양 검사를 했다는 겁니다. 분리배양 검사 같은 어떤 목적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바이러스가 있지만 이 바이러스가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감염될 수 있는지 그 성격을 알아보는 것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분리배양 검사에서는 모두 사실상 감염력이 거의 없거나 낮은 것 그러니까 사실상 죽은 바이러스 조각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런 내용은 어제 브리핑에서도 그리고 오늘 브리핑에서도 같은 내용이 나왔습니다. 예. 그러면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이재갑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항체 효과에 대한 국내 첫 중간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방역당국이 확진자 25명을 조사했는데 코로나19를 앓고 있는 동안에는 절반만 항체가 있었는데 완치 판정, 즉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때는 모두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12명, 48%는 퇴원 후 다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를 두고 보건당국은 항체 형성이 무의미한 것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1차로 진행한 배양 검사에서는 모두 다 음성으로는 확인이 돼서 전염력은 없거나 굉장히 낮다라고는. 질병관리본부 바이러스 분석과장은 살아있는 바이러스도 배양되지 않을 수 있어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면서도 항체가 코로나19의 중요한 방어 역할을 한다는 걸 확인한 셈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조동찬 기자가 리포트를 했습니다만 교수님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제 중화항체가 형성됐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항체는 여러 종류가 형성되는데 그중에 중화항체라는 거는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항체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일단은 중화항체가 25명에서 다 생겼다는 거는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입니다. 어떤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항체가 생겼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우리나라 내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화항체가 생기는 데까지 시기는 2주 넘어서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내에서 그 환자들이 회복기에 바이러스가 거의 4주에서 5주까지 이제 검출이 되기 때문에 예. 중화항체가 형성이 돼서 이런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중간중간에 싸우는 과정이죠. 그런 과정에서는 중간에 좀 바이러스가 일단 검출은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검출된 바이러스를 다시 한번 이제 살아있는지를 봤더니 죽은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얘기는 일단은 중화항체가 이 바이러스랑 싸워서 이 바이러스 이미 죽은 거다. 그래서 그런 게 검출된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중화항체도 이제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중화항체도 아주 좋은 중화항체가 있고 조금 모자란 중화항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까? 실제로 기능이 좋은 중화항체인지 여부도 판정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얼마나 가냐가 중요합니다. 이게 뭐 3, 4개월만 가는 중화항체도 있고 6개월에서 1년 가는 것도 있고 어떤 바이러스는 평생 가는 중화항체도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속성 그리고 이제 방어력과 관련된 부분이 정말 강한 방어력인지 이런 부분까지 확인은 추후 연구를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25명이라고 하는 일종의 조사 대상 표본 이것도 좀 너무 적어서 아직 의미를 그렇게 크게 부여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러긴 하죠. 근데 이제 사실 중화항체를 검출하는 방법이 상당히 좀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든 실험이에요. 그래서 일단 초기에 25명 먼저 돌려서 발표를 한 거고요. 질병관리본부가 지금 이제 한 일주일에 한 300명 정도씩 할 수 있게끔 세팅을 해놨다 그러거든요. 아마 계속해서 이제 검체 숫자를 늘려서 중화항체 정도 또 중화항체 기능이나 이런 지속성에 대한 부분들도 연구를 지속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중화항체는 그냥 항체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화항체는 항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이 방어력을 가진 항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항체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부위 간다고 한다면은 코로나19에 한번 걸렸다가 완치가 되신 분은 다시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뜻인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된 거고. 그렇죠. 얼마나 오래 갈지에 대한 연구를 이제 계속 추적을 해서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가령 예전에 신종플루 걸렸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한 몇 년 동안은 나 감기 안 걸렸어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게 혹시 중화항체와 좀 관련이 있는 겁니까? 신종플루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예방 접종을 해서 생기는 항체는 1년 이상 못 가요. 중화항체를 못 만드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중화항체를 만들기라면 그 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거든요. 근데 본인 직접 걸리는 경우는 면역계가 전체적으로 자극되니까 한 3, 4년 길게는 뭐 3, 4년 길게 짧게는 1, 2년 이상 이제 오래 간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랑 같은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화항체와 관련한 질병관리본부의 설명을 이재갑 교수님께서 다시 한번 더 상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일본 상황이 다시 좀 나빠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일본이 초창기에 크루즈선에서 아주 많은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다른 크루즈선에서 또 감염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던데. 예, 맞습니다. 일본에 정박 중인 이번에는 이탈리아 크루즈선이고요. 이 선에서 지난 20일 날에 처음으로 승무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승무원과 어떤 밀접하게 접촉한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들에 대해서 추가 어떤 검사를 했고 그 결과 22일에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지금까지 제가 확인한 바로는 34명이 이 크루즈선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거든요. 이 크루즈선 같은 경우는 승객은 없고 승무원만 타고 있습니다. 승무원이 한 600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34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예, 34명에서 14명이 더 나와서 지금 48명까지 나왔다고 유성재 특파원이 아까 그렇게 보도를 하더라고요. 크루즈선에서 이렇게 감염자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아무래도 크루즈선의 구조가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크루즈선 자체가 되게 좁게 숙소도 좁게 돼 있지만 좁은 공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뻔히 가는 데가 뻔하잖아요. 식사하러 간다든지 잠깐 쉬러 나간다 이런 데가 다 뻔하니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모였다 풀렸다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에서 계속 확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크루즈는 어떻든 계속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크루즈뿐만 아니라 무슨 뭐 잠수함이라든지 그다음에 군인, 뭐 항공모함 이런 것들도 계속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미국의 그 항공모함 함장은
이 감염자가 나오니까 빨리 이 우리 승무원들, 승조원들 살려야 한다면서 다 하선을 시켰는데 결국 그것 때문에 책임지고 또 그만두게 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말이죠. 알겠습니다. 일본의 상황이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 정말로 어느 정도 상황인지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이영채 일본 게이센 여학원대 교수님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증상 환자라든지 또는 경로 파악이 안 된 사람들이 약 60%가 되고 있어서 이분들이 다 병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병원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또 의료진의 경우에서는 결국 방역 물품이 부족해서 즉 쓰레기 봉투로 지금 방역 물자를 쓰고 있다라든지 오사카 지사는 비옷을 기부를 해달라고 한다든지 또 어느 지방의 도지사는 지금 현재 의료진들이 너무 열악해서 너무 미안하다라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하기도 했고요. 실제 의료 붕괴는 일본 전국에서 아주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렇게 병원이 어쩔 수 없이 이 의료 거부를 하는 사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검사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일본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또 마스크와 관련해서 일본에서 한 대형 마트에서 마스크 쟁탈전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이른바 국민들에게 배포했던 아베 마스크는 논란 끝에 또 배포가 중지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상호 기자, 이 아베 마스크 오염된 사실을 알면서도 일본 정부가 배포했다는 뭐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우선은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먼저 말씀해 주신 부분을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본 마이니치 신문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출처는 일본 어떤 정부의 내부 문서인데 모든 가구에 일본 정부가 이제 그 가구당 1000마스크 2개를 배포를 하기로 했는데 그 배포를 위해서 포장을 시작한 200만 장 정도의 1000마스크 중에 벌레 등 이물질이 있거나 아니면 곰팡이가 발견된 사례가 200건이 있었다라는 그런 내부 문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내부 문건이 있음에도 배포가 시작된 것, 이것 자체가 일본 정부가 스스로 마스크를 배포하겠다는 것에 있어서 어떤 그 과정상, 절차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에도 배포를 강행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또 일본 정부가 마스크 배포를 중단했다라고도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마스크 같은 경우는 바로 임산부에게 배포하기로 한 그 마스크입니다. 특히 가토 후생 노동상이 이제 어제 기자회견에서 1000마스크 50만 장을 임산부에게 배포하기로 했었는데 그 가운데 7,870장 정도에서 문제가 발생을 해서 결국에는 배포를 중단하고 원인을 조사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상황, 이 마스크 대란 보니까 우리는 참 아주 오래전 이야기 같은데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길게 줄을 섰던 그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일본에서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다 이 말씀이고요. 이 교수님, 이제 오늘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미국이 전 세계 가운데 코로나19 감염자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고 3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유럽의 상황도 뭐 악화되고 있다는 기사는 이젠 들어오지 않고 있어요. 또 미국도 한 고비를 넘은 것 같다. 그래서 뭐 경제활동 재개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는데 현재의 전 세계적인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사실 전 세계적인 상황들이 그러니까 피크를 지났다는 거죠. 정점을 지났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정점을 지나고 나서 지금까지 거의 한 달 넘게 계속 소강 상태지만 뭔가 불안한 상태가 이어지는데 미국은 훨씬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사망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훨씬 길어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지금 뭐 리오픈이라고 해서 경제 재개 움직임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미국이 그런 것들 너무 섣부르게 했다가는 미국은 다시 2차 웨이브가 아예 소강 상태도 없이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미국이 좀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좀 바라고 있고 유럽은 그래도 조금 좀 천천히 이제 하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은 조금 너무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벨기에나 룩셈부르크는 뭐 마스크를 쓰고 나면은 뭐 공중에 좀 모인다거나 만나는 것은 허용한다 뭐 이런 기사도 어제 나왔던데 아주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만약에 갑자기 경제 활동 재개를 하게 되면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네, 그렇죠. 예. 그러면서 우리나라 방역 당국의 대응, 우리 국민들의 대응은 박수 받을 만한 거네요. 그렇죠. 아주 차분하고 또 사실은 조금 이제 힘들고 짜증날 수도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지만 계속 기다려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요. 그나마 그래서 지금까지 소강 상태를 계속 잘 유지하고 있는 걸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재갑 교수님과 안상호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머리카락도 처음이야 명동에 문 닫힌 거. 회사에서 무기한으로 그렇게 해버리니까 생활할 수 있는 길이 막막하다 보니까 그나마도 퇴직금이라도 타서 또 실업급여라도 타서 생활을 하고자. 네, 오늘 들어온 소식 가운데 사실은 가장 걱정이 되는 소식이 1분기에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 1.4% 성장했다.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퇴보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11년 만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2분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의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경제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박연미 경제평론가 그래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너스 1.4% 성장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 이런 말씀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잘 막았습니다. 이 정도면.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할 정도로 상황이 엄중하다는 건데 앞서서 나온 중국의 1분기 성장률 보시면 마이너스 6.8%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이게 중국의 문화대혁명 이후로 처음이었는데도 시장에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 해서 증시가 올랐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분기하고 비교를 해보면 전분기, 작년 4분기의 그 분기 성장률이 1.3%였으니까 꽤 높은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당초에 보기에는 지난해 4분기가 높았으니까 비슷한 수준에서 그러니까 0% 전분기 대비 성장 정도 하지 않겠느냐. 이게 코로나 사태 이전의 전망이거든요. 그런데 마이너스 1.4%까지 떨어졌다. 우리 입장에서는 11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이고 굉장히 아픈 수치이긴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었는데 나름대로 2월까지 수출이 잘 막았구나. 수출이 좀 선전했다 그나마. 반도체가 그나마 2월까지는 좀 늘어났거든요. 수출이. 그나마 완충이 됐구나. 저는 오히려 그래서 한편 좀 안도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기사 중에 지금 방금 반도체 이야기 하시니까 그 기사에 전 눈길이 가더라고요. 삼성전자 반도체 관련 직원들 전문가들 200여 명이 중국이 공항에 문을 닫은 이후 한 달 만에 처음으로 그 모두가 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에 다 갔다. 중국이 문을 열었다. 그런 기사를 봤는데 그것도 역시 반가운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이 반도체 시장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하고 오프라인 상점은 다 무너지는데 온라인으로 거래가 늘어나고 온라인으로 화상회의를 하고 온라인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메모리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시장의 경우에는 지금 4월 들어서의 수출은 약간 주춤한 상황입니다만 이 B2B 시장의 반도체 수요는 그래서 좀 늘어날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가 클라우드라고 해서 가상의 공간에 정보를 저장해서 회사에서 사람들이 원격으로 일할 때 이 정보를 모아놓는 공간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수요는 이런 위기 상황에 하반기 들어서는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경제 성장률과 관련한 한국은행의 설명, 브리핑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사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은 전기 대비 1.4% 감소하였습니다. 1사분기에는 0% 파 정도가 아닐까 하는 게 컨센서스 전망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이죠. 그 이후에 상황이 바뀌어서 소비량이 위축되고 민간의 경제활동이 제약이 있었습니다. 한 2%포인트 정도의 민간 성장 기대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국은행의 분석에 의하면 코로나19가 대한민국의 경제 민간 부분이라고 네. 특정하긴 했습니다만 2%포인트 정도 영향을 줬다. 성장률에 그만큼의 영향을 줬다는 얘기입니까, 저게? 그렇죠. 그 성장률이 분기건 뭐 연간이건 민간하고 공공이 한 반반이라고 치면 네. 이 중에서 민간이 차지하는 그 기여도 가운데 한 2%포인트 정도는 코로나가 끌어내렸다. 지금 그런 설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전체 그 민간 소비가 1분기 GDP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느냐 보면 마이너스 3.1%포인트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공공부문하고 수출이 최선을 다해서 막아놓은 부분을 민간 소비의 감소가 끌어내렸다. 그 결과로서 우리가 11년 만에 마이너스 1.4%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결국 이거는 3월에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사회적 거리두기. 이게 영향을 미쳤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네. 그것 때문에 식당, 뭐 술집, 뭐 이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네. 타격이 정말로 컸다. 그리고 방과 후 아니면 52시간 제도 이후에 회사 마치고 나서 우리가 운동도 하고 그렇죠. 취미 생활도 하고 학원도 가고 그러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든 수요가 잠재적으로 중단이 된 거죠. 체육시설, 네. 유흥시설, 또 소규모 학원 이런 데가 또 직격탄을 그대로 맞았다는 얘기인데 최근 SBS 8시 뉴스를 비롯한 SBS 뉴스에 나갔던 경제기사의 제목 한번 네. 유심히 보신 적 없으실 것 같은데 한번 보시면 시청자 여러분도 상황이 코로나19의 온통 또 선거 때문에 우리가 상당히 관심을 가졌습니다만 우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건 이미 말씀드리고 있죠. 1분기 성장률 마이너스 1.4%, 2008년 이후에 최저다. 기간산업 위기, 고용 충격 대처, 3차 추경 추진한다. 청년 긴급 일자리 만들고 고용 유지 지원금 확대한다. 서비스업 취업자 21년 만에 최대 감소. 대량 실업 사태 시한폭탄 되나. 결과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런 이 최근의 경제 기사와 관련한 이 제목만 보더라도 급감하고 있다. IMF가 세계의 성장률을 마이너스 3%로 보면서 대공황 이후에 최악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정말 어둡고 네. 불안하고 이런 전망들이 참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미처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충격파가 오는 것은 아닌지 내 일자리 네.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불안감들이 있단 말이죠. 지금이 그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대규모 고용 지원 대책 그리고 7대 기간 산업에 대한 대책이 그래서 나오는 건데요. 산업은행이 등판해서 특별한 기구까지 만들어서 기업을 지원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기업에 큰 불이 나면 최후의 소방수로 등장하는 게 바로 산업은행입니다. 네. 한국은행이 직접 회사채를 사는 건 한은법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책은행에 돈을 지원해서 우회해서 기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 어제 밝힌 대로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들어서 여기에 한은이 재정 지원을 하면 그곳을 통해서 회사채, 그러니까 신용등급이 좀 낮아서 안 팔리는 회사채 같은 것들을 사줌으로써 기업들이 소나기를 피해가도록 하는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엄중한 시기를 기업들이 제대로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면 거기에 부수돼 있는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정부가 그래서 1차, 2차, 3차 추경 얘기를 하면서 추가 대책을 또 내놓는 거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85조 원 기간 산업 등에 지원하고 일자리 고용 유지하는데 85조 원 그리고 또 새로운 SOC 사회간접자본 또 새로운 이른바 디지털 성장이라고 하나요? 디지털 산업 분야라고 해야 될까? 네. IT나 이런 분야 비대면하는 그런 네.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에 85조 원을 지원하겠다. 그래서 이 경제의 위기 충격 파고를 넘어서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85조 원 갖고 되는 겁니까? 또 다른 또 추가 지원책이 더 나와야 되는 겁니까? 85조 원도 사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올해 예산이 513조 원이니까 그 비율을 따지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리고 7대 산업에 40조 원,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사실 이전 대책들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것까지 다 더하면 항공, 해운 정말 숨이 넘어가게 생긴 그런 기업에는 급전을 할 수 있는 만큼 지원한다 이런 대출도 얘기거든요. 해주고. 그렇죠. 예. 대출도 해주고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피해 구조 대책 이런 것들도 35조 원에 포함이 돼 있고 10조 원은 그야말로 정부가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게 뭐 한국판 뉴딜 여러 가지 제목이 나옵니다만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예. 그 전에 IMF 시대에는 공공근로, 그러니까 정부가 불어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사람들에게 돈을 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건데 지금 뭐 상황이 이렇게까지 돼 있으면 고용 구조가 불안한 분들한테는 그렇게 지원하는 게 맞고요. 항공 같은 것들 왜 지원해야 되느냐. 특히 특정 회사에 대해서는 국민 감정이 좀 좋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항공기,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가 착륙해 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요. 비행기 한 대가 직접적으로 고용하는 인원이 100명 정도 됩니다. 승무원, 청소하시는 분, 화물 올리고 내리는 분, 그리고 보안 요원까지 하면 만약에 10대가 서 있다 하면 1000명이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아시아나항공이나 대한항공의 무급 혹은 순환 유급 휴직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나오는 상황인데 이 상태로 쭉 가면 관련해서 기내식 업체들, 청소하는 업체들, 외주업체들까지 수천 명이 동시에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나아가서는 이번에 특별 고용 안정 부문에 추가로 선정된 이 항공버스들, 오가는 그 운송하는 분들까지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거고 사실 이 정도로 막을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대해 보는 상황이죠. 자,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분야 중에 하나가 항공 분야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을 유지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그 정부가 어제 밝힌 거고요. 2분기, 1분기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는데 2분기는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작년 말부터 잠시 이어졌던 투자 수출 회복세가 1, 4분기 성장세 둔화를 다소 완충해진 측면이 있으나 2, 4분기부터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본격화되면서 실물 고용 충격이 확대될 우려가 점증하는 모습입니다. 2, 4분기 성장과 고용에 가해질 하방 압력을 가계와 기업들이 잘 버텨내고 코로나 방역 종식과 함께 내수, 수출 등이 하반기에 회복세를 보이도록 지속적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정책의 적기 대응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분기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게 실질적으로 근거에 기반을 둔 그런 말씀인데 1분기까지, 그러니까 1분기 성장률이 나올 때까지는 주요 교역 상대국들의 상태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중국을 제외하면 우리가 그 1분기 상황에 중국 수출은 6.2%가 줄었는데 3월만 놓고 봐서요. 미국이나 EU, 일본 이쪽에 대한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유지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상황이 지금 이제 정점에 다다라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요 수출 시장이 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1억 대씩 만들어내는 그런 시장인데 거기에서는 국가 차원의 셧다운이 있고요. 중국에서도 우리 자동차 7분의 1이 생산되는 나라인데 중국의 셧다운도 풀린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다면 본격적인 코로나19에 따른 수출 시장, 수입 시장의 충격은 2분기에 보다 명징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분기 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잘 버텨서 1분기보다는 더 나은 경제 실적을 거뒀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불안감도 그만큼 줄어들었으면 하는 기대를 안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람이 되라 희망을 만든 사람이 되라. 예, 얼마 전에 코로나19 이 사태를 극복하고 싶다는 희망과 소망을 안고 이 노래를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렸습니다.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원룸 화재 현장에서 불이 난 줄 모르고 잠들어 있던 분들을 열심히 깨워서 본인이 화상을 입어가면서까지 열심히 깨워서 비록 한 분은 숨졌습니다만 10분이 넘는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불법 체류자 신분 카자흐스탄 출신 이주 노동자 알리 씨 28살이라고 합니다.
관광 비자로 들어와서 고향에 있는 고국에 있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일용직 노동자로 일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불법 체류 신분이 알려질까 봐 현장을 피했습니다만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그러나 불법 체류 신분 때문에 추방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LG그룹에서는 의인상을 수여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는 영주권 주자, 이런 사람에게 영주권 안 주면 누구한테 주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분 보면서 역시 사람이 희망이다, 또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언젠간 오겠지 오늘이 내리겠지 달려가 가슴 가득히. 가입자 전원에게는 먼지 제거와 물걸레질을 한 번에 스마트 로봇 청소기를 드립니다. 네? 정말요? 그럼 어떡하죠? 갑작스러운 보고에 당황하셨죠? 가까운 이웃이나 마땅한 신청마저 없을 때는 장례 치르기 정말 난감합니다. 이럴 때 장례용품부터 절차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겨드리는 장례 전문 서비스 예다함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